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도 뭐 거의 평상시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좀 익숙치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하시면 아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좀 주무셔도 돼요. 네. 일단 연세대학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현대식 고등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학생들이 매년 파란 옷을 입고 빨간 옷 입은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좋은 학교. 특히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소개하고 싶은데 연세대학교가 사실 연하고 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은 연희, 세는 세브란스 이렇게 두 개가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1885년에 생긴 건 세브란스 의과대학 쪽이고 이제 연희 전문이 생긴 게 1915년인데 처음 개교할 때 이미 수물과라는 게 있었고 그 수물과에서 수학, 물리, 화학, 천문학 쫙 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물리학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맘대로 왜 안 나오죠? 제 맘대로 생각나는 걸 좀 적어봤는데 위의 세 개는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 밑에 세 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꿈, 아름다움, 정렬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어느 소년이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서 노벨상을 타겠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는 여러분 짐작에 맡길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훌륭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노벨상은 아직 못 탔지만 과학자는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 중에서 세 개 중에 하나는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이 하여튼 꿈을 이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꿈속에는 물리학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에 관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물리학자 중에서 리차드 파인만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대자연은 위대한 단순함을 담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위대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아름답다는 것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열정, 정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에겐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이 열정이 없었다면 수학도 자연과학도 물리학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꿈, 아름다움, 열정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고 주로 괴물, 어렵다, 지겹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물리가 어렵고 지겹다고 학생들이 느끼냐 하면 좋은 건 아닌데 전국의 물리학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별명이 있대요. 이건 아시죠? 재물포. 네, 그래 다 알아요. 두 번째, 물망초. 물망초는 물리를 망치는 초인. 그 다음에 진돗개. 진돗개, 이건 진짜 힘든 건데. 진도만 개같이 나간다. 하여튼 근데 왜 이쪽만 웃죠? 이쪽은 재미없나 봐요. 이쪽하고 다른가? 여기는 이과, 여기는 문과? 자, 그러면 도대체 물리라는 거를 왜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든 물리학자가 똑같은 이유로 물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심심해서 그리고 호기심 때문에 이거 맞아요. 두 번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실에 필요한 실용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에 홍수가 들어서 농사를 망친다. 그래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댐을 지어야 된다. 이거는 토목공학이지 물론 물리학의 원리를 조금 사용하긴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왕관 만든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은을 섞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숙제를 줬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들어와서 문제를 마침내 풀고야만 하는 그런 거. 그건 분명히 물리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 실용성,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아름다움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 실용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과학 기술들이 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긴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휴대전화가 있죠. 이 휴대전화 물리학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내가 켜고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 제 휴대전화 그 목록 보면 제일 많이 거는 게 와이프한테 오는 거, 와이프한테 거는 거. 그리고는 거의 뭐 먹성전화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휴대전화에서 전파가 나가죠. 그 전파가 제 아내의 휴대전화에 잡히는 거죠. 그 전파라는 게 바로 1865년 제임스 클럭 맥스웰에 의해서 전자기학의 방정식에서부터 유도된 전자기파, 그걸 줄여서 전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물리학에서 전자기파를 찾지 못했으면 전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고 휴대전화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여기 지금 다 전기 켜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전기를 생산해서 소위 전기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패러데이의 법칙을 통해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에 관해서 자세한 건 학교에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현대전자공학, 자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이 휴대전화 안에 트랜지스터가 몇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 도대체 트랜지스터가 뭔지 그걸 처음 발명한 게 바로 물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있고, 심지어 여러분 웹 서치할 때 www 치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의 이름인데 그 www라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발명한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47년에 바딘, 브라탕, 샤클리라는 세 분의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뭐 얼기설기 해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은 종이 클립 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굉장히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탔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현대에는 이와 같이 휴대전화 안에 약 30억 개가 들어갈 정도로, 물론 이렇게 만든 거는 전자공학자들이지만 이 전자공학자들이 아무리 전자공학을 잘해도 처음에 트랜지스터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즉 물리학이 없었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겁니다. 호기심에 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품격을 높이고 그의 인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과학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다.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 정말 궁금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물리학자의 호기심과 인류의 호기심에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폴 고갱이라고 지난 세기 19세기 말쯤 되나요? 아주 유명한 낭만주의 화가인데 나중에 뭐 남태평양 가가지고 살고 그랬죠. 자세한 건 뭐 미술 시간에 배우시고. 폴 고갱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여기 써 있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물리학자들의 주요 호기심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주의 시초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 물리학의 법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주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은 결국은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리학에서 탐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 아름다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고집 내지는 신념이 있냐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본질적으로 아름답고 단순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뭐 길게 얘기해봐야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도대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대칭성의 아름다움 내지는 보존 법칙 그런 건데, 간단히 쉬운 얘기로 하자면은 가능한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론 체계, 그런 걸 발견했을 때 물리학자들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기 영국의 케임브리지라는 곳에 가면은 뉴턴의 그 동상인지 뭐 석고상인지가 있습니다. 뉴턴의 상이 있는데, 뉴턴의 석고상인지 뭐 석상, 뉴턴의 석상 밑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뉴턴 qui genus humanum ingenio speravit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라틴어인데 아니 뭐 오는 아니고 번역하자면 인류의 능력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뉴턴이 뭐를 했길래 인류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이런 극찬이 쏟아지는가? 간단히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후배 교수님 중에서 광주교대에 계시는 김영균 교수님이 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이분 페이스북에 우연히 좋은 글이 떠가지고 제가 살짝 카피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유익한 글이에요. 뉴턴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지만 아마도 그 절정은, 칭송의 절정은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쓴 뉴턴의 묘비명이 아닌가 싶다. 뉴턴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이
밤의 어둠에 숨어 있는데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신이 뉴턴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 모든 것이 밝혀졌다 라는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시로 쓴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에 뉴턴이 이리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보편적인, 어디서나 성립하는, 여기서만 성립하고 서울에서만 성립하고 부산에서는 안 들어먹는 그런 법칙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뉴욕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성립하는 그런 보편적인 자연법칙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우주에서도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는 중세의 암흑을 넘어서 이성과 관찰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계몽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뉴턴이 지상의 세계의 물리법칙과 천상의 세계의 물리법칙을 통일시키는, 말하자면 아주 아름답고 단순하고 강력한 이론을 만든 건데, 한편 뉴턴 이후에 약 200년 정도 후에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가면은 제임스 클럭 맥스웰의 동상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근데 진짜 이쪽 봤는데. 자, 맥스웰은 뉴턴과 아인슈타인 중간 시대에 아마도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전자기학의 이론을 완성했고, 그로써 전자기파의 존재를, 즉 전파의 존재를 예언한 겁니다. 맥스웰이 있기 전까지는 전파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신기한 게 맥스웰이 죽은 해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어요. 갈릴레이가 죽은 다음 해에 뉴턴이 태어났죠. 뭔가 위대한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태어나는 뭔가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맥스웰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학교 3학년 때 가서 배우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요. 받아 적지도 마세요. 시험에 안 내요. 응? 이거 받아 적지 마세요. 어쨌든 맥스웰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맥스웰의 방정식을 어찌어찌 하면은 전자기파의 방정식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전자기파를 딱 알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은 엄청난 건데, 뭐 고등학생한테 꼭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맥스웰의 방정식이 뉴턴의 법칙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뉴턴의 운동법칙은 자연의 보편 기본 법칙이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은 빛의 속도 대비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초속 30km 정도 돼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는 건 아니죠. 엄청난 거죠. 시속 100km로 차가 움직이면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잖아요. 그걸 초속으로 환산해보면 얼마쯤 되나? 초속 2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m라고 치면 30m랑 30km는 1000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약 1000배쯤 빠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렇지만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보다 10,000배쯤 빨라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 대비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충분히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뉴턴의 법칙이 그렇게 잘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뉴턴의 법칙은 이와 같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걸 밝혀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런데 반면에 맥스웰의 방정식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모든 영역에서 성립하는 보다 근본적인 물리법칙이라는 뜻에서 어쩌면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졸리죠? 문제, 퀴즈 풀어봅시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점. 열, 그렇게 단순한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이 없다? 불? 불이 없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맞긴 하네. 자, 또 공통점. 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고등교육자들에서 저한테 70분밖에 안 주셨어요. 원래 60분 주셨는데 내가 60분에 도저히 못 담는다 70분 달라고 막 싸워가지고 70분밖에 안 주셔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답을 얘기할게요. 두 그림의 공통점은 한쪽에선 끓고 있는데 한쪽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게 소위 요즘 나오는 인덕션 히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 히터를 쓰면은 금속이 있는 곳에서만 열이 전달되고 금속이 없는 곳에서는 열이 전달이 안 돼요. 보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버터가 녹고 있는데 여기는 버터가 아무렇지도 않죠. 여기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끓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죠. 이거를 원리를 처음 찾은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그리고 패러데이의 법칙이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맥스웰의 방정식의 세 번째 방정식, 요 방정식, 요 세 번째 방정식이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고, 요거를 풀면은 인덕션 히터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학교 가서 배우세요. 자, 그런데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여기 맥스웰 아저씨가 패러데이의 방정식 등등을 포함한 거의 쿨롱 법칙도 들어있어요. 쿨롱 법칙 등등 그걸 다 포함한 4개의 방정식의 마지막 항을 완성하면서, 즉 뭐를 알았냐면 전기와 자기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통일된 것이다. 거기서부터 또 뭐를 끄집어냈냐면 전기와 자기를 통일하는 순간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현상, 예를 들어서 전기와 자기 같은 현상을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들, 예를 들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맥스웰 방정식 하다가 뜬금없이 웬 빛이냐? 빛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수학의 저거 부분집합 기호죠. 빛은 전파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전파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휴대전화에서 쓰는 전파하고 빛하고 차이가 뭐냐? 물리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파장만 달라요. 또는 진동수만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연의 자가 있어요. 눈금은 위에는 진동수의 눈금, 밑에는 파장의 눈금인데 아주 긴 파장, 거의 10의 8승미터니까 10만 킬로미터 정도, 파장이 굉장히 긴 그런 파장부터 아주 짧은 파장, 10에 말해서 16승미터니까 양성자 하나 크기보다도 더 짧은 파장, 아주 짧은 파장부터 아주 긴 파장까지 다 파장에 상관없이 전자기파예요.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다 색칠된 부분 있죠. 여기가 뭐냐면 1 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짧은 영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0.4 마이크로미터부터 0.7 마이크로미터 영역까지 파장을 갖는 그런 전자기파를 우리는 빛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필이면 그 전자기파, 그 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는 우리 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뭐가 있냐면 액체가 있어요. 물과 비슷한 액체가. 이 액체가 웬만한 전자기파를 다 흡수하는데 하필이면 딱 요 윈도우 0.4부터 0.7 마이크로미터 요 창문 안을 뚫고 들어오는 전자기파는 우리 눈이 흡수를 못하고 그냥 망막까지 갑니다. 망막까지 가면은 거기서 망막에 뭐가 있어요? 시신경이 있죠. 시신경이라면 일종의 안테나예요. 망막에 시신경을 딱 빛이 때리면 시신경에서 전기 신호가 여러분의 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는 이 컴퓨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진기랑 똑같아요. 디지털 사진기랑. 디지털 사진기는 렌즈를 통해서 신호가 픽스를 때려가지고 픽셀의 신호가 CPU 칩으로 가지고 거기서 이미지를 재합성하는 거잖아요. 우리 뇌에서 시신경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시신경에서 온 전기 신호를 뇌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상을 딱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뇌에서 띄운 심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기파만 빛이라고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어차피 빛이나 전자기파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때 말하는 건 가시광선이 아니고 전자기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빛이 사실은 양자역학에 의하면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입자로서의 빛을 광자 내지는 영어로 포톤이라고도 해요. 저희 고등학교 때 물리선생님 성함에 가운데 광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광자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분명히 자기 여동생 이름일 거라고. 근데 아니었대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가. 근데 우주가 우리한테 얘기를 전해줄 때는 요즘은 중력파도 있고 중성미자도 있어서 꼭 빛이 아니더라도, 즉 전자기파가 아니더라도 우주가 전해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말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뜻을 알아내지만 나중엔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뜻을 알 수가 있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주는 우리에게 전자기파로, 중성미자로,
중력파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우주의 메시지를 빛을 통해서, 즉 전자기파를 통해서 받아온 겁니다. 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뭐를 볼 수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별로 배우질 못해요. 평생 안 변하니까 거기서 뭐 배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이상하게 변하는 걸 통해서도 배우질 못해요. 패턴이 인식이 안 돼서. 인류가 어떤 지식을 축적할 때 어떤 거를 통해서 많이 배웠냐 하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이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그런데 이게 1년 주기로 겨울에는 낮게 떴다가 낮게 지고 여름에는 높게 떴다가 높게 지죠.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루 주기와 1년 주기를 알았는데 이것이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양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었죠. 그리고 양력의 기초에서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뭐 어쩌고, 그리고 가을이면 추수를 했죠. 그리고 겨울이면 또 봄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농기구를 관리한다든가. 한편 밤에는 태양은 없어지고 달이 뜨죠. 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알았냐 하면 달이 한 달 주기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죠. 그런데 달이 커지거나 아주 없어질 때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달이 반달일 때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작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줘요. 물이 많아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의 움직임을 고기 잡는데 반영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음력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해가 대박을 쳤고 달도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쯤 쳤는데 인류 문명의 발전에 하늘에는 달과 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별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같으면 별도 뭐 자세히 조사해보면 뭔가 대박 칠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별을 열심히 보는데 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별, 그런 거 우리는 스타 내지는 항성이라고 불러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별도 뜨고 지고 하니까. 근데 상대적인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언제 봐도 북두칠성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오리온 자리는 언제 봐도 그렇게 생겼고. 그런데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항성들 사이로 뚫고 지나가면서 돌아다니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뭐였냐면 5개. 수금, 화목, 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수금, 화목, 토, 얘네들이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재미난 이름을 붙여줬죠. 무슨 이름? 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일이 1월, 화수, 목, 금, 토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수금, 화목, 토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걸 얻었느냐? 요거는 재작년에 초저녁에 목성과 금성이 이렇게 가까이 만났을 때 제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겁니다. 자, 천체 운동,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써먹기 위해서. 근데 크게 천동설, 지동설 두 가지가 있었죠. 요즘은 지동설만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천동설이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좋은 물리이론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물리학자들은 물리이론이 단순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돼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봅시다. 왼쪽이 지동설에 의한 그림, 오른쪽이 천동설에 의한 그림인데 색깔, 파란색이 뭐예요?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지구 표면이 물이기 때문에 파랗게 보여요. 그래서 파란색은 지구, 노란색은 태양, 나머지는 행성들. 왼쪽은 지동설에 의해서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고, 오른쪽은 천동설이 맞다면 지구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장난 아니게 복잡하죠. 천동설은 이렇게 장난 아니게 복잡하기 때문에 천동설을 가지고 인류는 아무런 유익한 걸 얻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거 딱 그것만 설명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과학이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동설을 통해서는 뭐가 나왔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체코 프라하에 가보면은 사람들은 체코 프라하에 관광을 가면은 이거는 있는지도 모르고 뭐 까를 다리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물들 뭐 그런 거를 보고 오는데, 제가 작년에 결혼 25주년 은혼식 기념이어가지고 시간이 점점 없어지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 것 같으니까 농담 좀 할게요. 제가 결혼을 이제 유학 시절에 했는데
가난한 유학생이라 신혼여행을 갈 돈이 없어서 이제 와이프를 꼬신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학교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중간에 잠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하와이 구경한 걸로 신혼여행 퉁치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안 가고 결혼하고 며칠 있다가 하와이에 내려서 한 3박 4일 놀고 그 신혼여행 퉁치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마음 한편 좀 미안하잖아요. 와이프가 그래도 제 아내가 그렇게 저를 잘 사랑해주고 돌봐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죽기 전에 신혼여행도 한번 하나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결혼 25주년을 빙자해서 프라하 여행을 갔어요. 프라하가 굉장히 낭만적인 신혼여행지라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우리 프라하 가자, 이유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좋다 그럼 가자. 사실 제가 프라하를 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이 사진은 여기 이름이 써 있는데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케플러. 왼쪽이 티코 브라헤인데 어떻게 아냐면 티코 브라헤는 삼각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삼각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삼각자가 각도기인데 망원경도 없이 각도기 하나만 들고 60분의 1도 아주 정밀한 오차로 30년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금 화목토 행성의 움직임을 30년 동안 빠짐없이 관측하고 일지에 적었어요. 그런데 티코 브라헤가 이거를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해석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자기 제자 요하네스 케플러를 죽기 직전에 만나가지고 애걸을 했습니다. 제발 나의 데이터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불세출의 천재인 케플러가 자기 스승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뭐를 찾았냐면 그 유명한 고등학교 과학책에도 나오는 케플러의 3가지 법칙을 찾은 거예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자, 여기 보면은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죠?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케플러의 제2법칙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좋은 물리법칙은 천상의 일과 지상의 일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면 처음에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스핀을 시작할 때 아주 우아하게 팔을 쫙 벌리고 천천히 돌죠. 그런데 그렇게 돌다 보면은 스케이트 날과 얼음 사이에 마찰력이 생겨서 회전하는 그 모멘트가 점점 줄어들어요. 회전하는 그 말하자면 그 앵귤러 모멘텀이, 가분 동량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회전하는 힘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회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팔을 좁히죠. 팔을 좁히면 회전이 빨라지면서 계속 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분 동량 보존 법칙 배웠나? 이제 배울 거예요. 물리 2 배우면은 가분 동량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질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회전하는 동안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을 테니까 질량은 똑같다고 치고 팔의 길이가 길면 속도가 작은 거예요. 똑같은 가분 동량이 있을 때. 그걸 천천히 돌아요. 그러다가 속도를 늘리고 싶으면 팔을 좁혀요. 그럼 팔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물론 이 팔의 길이는 똑같지만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걸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는 물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분동량 보존 법칙은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케플러의 제2법칙이 무슨 상관이냐? 케플러의 제2법칙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 팔의 길이가 짧을 때는 빨리 돌고 팔의 길이가 길 때는 천천히 돈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가면은 케플러의 제2법칙이 가분동량 보존 법칙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면 대학교 와서 물리학을 하세요. 특히 연대에서 하면 더 좋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우리가 케플러의 제2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해석에 따른데 이 그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팔의 길이가 짧은 쪽은 빨리 돌고 팔의 길이가 느린 쪽은 천천히 뒤쫓아가느라고 바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은하를 중심으로 돌 때에도 가분동량 보존 법칙 내지는 케플러의 제2법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뉴턴의 뉴턴까지 아직 얘기하지 말고 좋은 물리 법칙, 즉 지동설에 바탕을 둔 좋은 물리 법칙은 지상의 일이나 천상의 일이나 동시에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의 3번째 법칙은 결국 뭐 이런 법칙인데 주기하고 반지름이 t제곱은 r3승에 비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뉴턴의 중력 법칙과 역학 법칙을 알면 바로 유도가 돼요. 그런데 뉴턴이 대천재인 것은 이걸 알면 이걸 유도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이면 할 수, 1학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냥 곱하고 나누고, 곱셈 나눗셈은 중학교 때 다 하잖아요. 그렇죠? 설마 이걸 계산 못한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로 올라가는 거는 인류 역사상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뉴턴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처음 찾은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천재인 거고. 그런데 이걸 계산하다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행성이 예를 들어서 원운동을 한다면 원운동을 하는 속도가 반지름의 루트 r분의 1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이 케플러의 제3법칙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케플러의 제3법칙은 태양계의 행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이 된 상태인데 재밌는 게 태양계에서는 그렇게 잘 맞는 케플러의 제3법칙이 은하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좋은 물리법칙은 지상에서도 태양계에서도 은하계에서도 성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계에서 그렇게 잘 맞는 물리법칙이 은하계에서 성립하는지 알기 위해 사람들이 은하를 놓고서 은하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관측했어요. 도대체 은하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어떻게 관측하는지 알 수 있을까? 궁금하면 끝나고 질문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별들의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케플러의 제3법칙에 대한 예측은 속도가 루트 r분의 1로 즉 반지름이 커지면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데이터는 어느 은하를 쳐다보더라도 속도가 안 떨어지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케플러의 제3법칙이 또는 케플러의 제3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아니라 뉴턴이 유도해낸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은하계에서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 넘버 1, 발견이라고 했지만 발견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이죠. 질문 넘버 1으로 드립니다. 케플러의 제3법칙, 거기서부터 유도되는 뉴턴의 중력법칙은 은하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자, 기억해놓고 계세요. 이거를 처음 관측한 사람이 프리츠 츠비키 박사님이었고 이분은 193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당시에는 망원경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은하 하나를 통해서는 잘 못했고 은하들이 굉장히 여러 개 뭉쳐있는 은하단을 통해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베라 루빈 박사님이 개별 은하에 대해서 아주 발달된 망원경을 가지고 또 측정을 해봤는데 역시 프리츠 츠비키 박사님이 발견한 것처럼 은하에서 멀어질 때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베라 루빈 박사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즉 별들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은하의 질량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자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물론 아직 암흑물질은 그러니까 천체적인 관측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이고 지상에서 관측은 발견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라 루빈 박사님이 사실은 암흑물질이 발견되면 노벨상 1순위인데 아쉽게도 작년 크리스마스 때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깝죠. 특히 여기 여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학생들이라면 기억할 만한 이름인 것이 이분이 천문학계에서 활동할 당시에만 해도 남녀차별이 심했대요. 그래서 국립연구소에 있는 천문대에 가면은 어떤 천문대에는 아예 여자 화장실이 없었대요. 헐, 그쵸. 그래서 베라 루빈 박사님이 거기에 딱 천문대에 그러니까 관측하러 들어가가지고 열받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속어를 좀 쓰면 어떤 학생들 표현에 하면 개빡쳐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왜 화장실 가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저기도 뭐 화장실 그림 없나? 하여튼 이렇게 치마 같은 그림 그거를 종이로 오려가지고 화장실에다 딱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자 화장실이 있다. 여자가 들어오는 걸 막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천문학 내지는 기초과학에서 일할 수 있게 엄청나게 말하자면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좀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잠시 이제 넘어가서 입자의 노래를 좀 들어봅시다. 이게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네. 화면이 깨졌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윤석중 선생님이 글을 지으신 물과 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역시 또 여러분 졸릴까봐 여러분 잠 깨우려고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바위 뚫게 들여 돌멩이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출신 물리학자 중에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를 하시고 미국의 유명한 페르미 국립연구소의 부소장까지 지내신 정말 세계적인 입자 물리학 실험하시는 여자분이 또 계세요. 김영기 교수님이라고. 아쉽게도 연대를 안 나오시고 고대를 나오셨는데, 하여튼 이분이 학부 때 양자역학 강의 노트에다가 이 노래의 2절을 지어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그 연구실 후배들이 복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2절은 뭐라고 지었냐면, 1절에서 모래알까지 갔으니까 모래알 깨뜨려 원자들, 원자들 깨뜨려 원자핵, 원자핵 깨뜨려 양성자, 양성자 깨뜨려 쿼크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입자의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이분이 김영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힉스를 발견하는 그 팀의 리더였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입자물리 연구소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CERN이라는 연구소에, 그러니까 CERN, 그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파비올라 지아노티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현재 세계 입자물리학을 이끄는 두 여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물리학과 여학생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내가 좀 선전하는 거예요. 여학생들도 충분히 물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입자의 노래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 모래알을 깨뜨리면 원자까지 가고, 원자를 깨뜨리면 원자핵이 나오고, 원자핵을 또 깨뜨리면 양성자가 나오고, 양성자를 또 깨뜨리면 쿼크가 나오는데, 원자의 크기가 대략 1옹스트롬, 10⁻⁰ 그리고 원자핵의 크기가 그거의 약 10,000분의 1, 그리고 그거 양성자의 크기는 그거의 약 또 한 10분의 1, 그래서 원자의 크기 대비 약 10만 분의 1, 그러니까 양성자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깨뜨리고 하면 현재까지 11⁻⁹까지 깼는데도 아직은 쿼크나 전자는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류가 발견한 6개 종류의 쿼크, 그리고 6종류의 렙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중국의 장자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척지추 일취기반 만세 불가리다. 여러분 한자 좀 알면은 해석이 되죠. 30cm 자를 들고 하루에 반씩 잘라라. 그러면 첫날은 15cm가 되겠죠. 둘째 날은 얼마예요? 7.5cm, 셋째 날은 3.75, 넷째 날은 1.875, 다섯째 날은 이제 암산이 잘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막 잘라나가요. 그러면 퀴즈! 현재 우리가 10⁻⁹까지 잘랐다면 30cm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잘라온 것인가? 입자물리학자들이 장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퀴즈로 던져볼 테니까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번 손 들고 맞춰보세요. 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이 여기 보면 쿼크, 렙톤 이런 것들이 있고, 렙톤은 뭐 중성미자, 전자 이런 것들이 렙톤이에요. 쿼크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물질들이고, 쿼크와 렙톤만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 뭐 빛, 뭐 W, Z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질량을 줄 수 있는 입자, 힉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입자물리학이에요. 제가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입자물리학의 기본 이론, 소위 표준 이론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들이 글라쇼우, 와인버그, 살람, 1960년대에 논문을 써서 입자물리학의 표준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7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론을 만들 때 이론에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론에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라드 투프트하고, 걔네들 발음으로는 히라드 토프트라고 발음하는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제라드 투프트, 그리고 제라드 투프트의 지도교수였던 마틴 벨트만, 이 두 사람들이 글라쇼우, 와인버그, 살람이 만든 입자물리 표준 이론의 약점을 보완해서 완성시킨 공로로 199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한국 출신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가 이분들의, 특히 투프트가 이거를 계산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 말하자면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노벨 물리학상은 3명까지 주기 때문에
이때는 딱 2명만 줘서 우리가 참 아쉬운 게 혹시 이휘소 박사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3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뭐 모르죠, 뭐 그거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데 여기 지금 투프트와 웰트만 교수가 계시고 여기 이휘소 박사님이 계시는데 살아있었더라면 3번째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 금년도 매년 봄 가을에 한국물리학회가 열리는데 금년도 한국물리학회가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경주에서 올라왔는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년이 어떤 해냐면 이휘소 박사님이 42살 정말 한참 젊은 나이에 42살이면 제 나이보다 한 10몇 살 더 어린 나이예요. 이제 내 나이가 탄로가 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휘소 박사님이 42살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1977년. 그래서 올해가 이휘소 박사님이 돌아가신 40주기 기념해예요. 그래서 한국물리학회에서 이휘소 박사의 후배들인 우리가 도저히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특별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세션에 잘 안 보이죠? 연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휘소 박사 기념 특별 세션을 했는데 거기 첫 번째 연사가 투프트 박사님, 아까 앞에 페이지에 나왔던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휘소 박사야말로 나의 스승이었다. 내가 처음 이 분야를 연구할 때 학회에서 만나서 결정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 등등 여러 학자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저도 있어요. 여긴 지금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벽에 사람들 와서 포토존으로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서가지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이휘소 박사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 자, 그래서 입자물리학의 표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입자물리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입자들을 쫙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강력한 이론이고 20세기 현대물리학의 두 축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합친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입자물리학이 아직 풀지 못한 난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싶은데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다크매터가 과연 뭐냐? 암흑물질. 아까 제가 베라 루빈 박사님을 인용하면서 암흑물질 얘기를 했었죠.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정체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흑물질이 정말 암흑입자라면 입자물리학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물리학의 중요한 미해결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게도 근대 현대 물리학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50년 간격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참 많아요. 1865년에 맥스웰이 전자기 방정식을 완성해서 전파를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50년 후에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논문을 발표했고 같은 해에 연세대 스물과가 개교됐고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1965년 다시 50년 후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발견됐어요. 이건 뒤에 가서 잠깐 설명할게요. 그리고 다시 50년 후, 즉 아인슈타인의 이론 100년 후에 2개의 블랙홀의 충돌에서 처음으로 중력파가 실험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물론 논문은 2016년에 나왔지만 검출된 건 2015년이니까.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만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질량이 있는 곳에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지니까 우리가 빛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빛은 직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레이저 포인터를 딱 쏘면 여기 좀 빨간색이 보이는데 벽에 저 전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쫙 이으면은 중간에 종이를 딱 갖다 대면 딱 그 직선상에 레이저 포인트의 이미지가 맺힙니다. 그래서 빛은 직진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아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그 휘어진 공간에 따라서 빛도 굽어져서 간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빛은 직진인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론 후에 몇 년 후에 에딩턴 경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대서양의 배를 타고 갔어요.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의 빛을 달의 그림자가 가리죠. 그래서 보통은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때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별을 본다는 건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 쪽에 있는 별은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니까. 그런데
태양 쪽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개기일식이 생겼을 때 태양 그림자를 가려주니까 이제 태양 뒤에 있는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 의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태양이 있는 곳에 태양의 질량 때문에 공간이 휘니까 실제 별이 빛이 날아오다가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휘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빛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인류는 뭐 10만 년 동안 소위 진화를 하면서 인류의 DNA 속에는 뭐가 박혀 있냐 하면 빛은 직진한다가 박혀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인류가 사냥을 하는데 옆에서 가령 뭐 사자가 쫓아온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사자가 나를 향해서 오면 어떻게 갑니까? 사자를 향해서 갑니까? 미친 짓이죠. 사자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사자가 사람보다 빠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로 튀어야 되죠. 90도로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사자를 보면 아, 사자가 저기 있다. 빛은 직진하는 그게 DNA에 박혀 있어서 90도로 튀는 거예요. 그걸 쫓아오려면 사자가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튀면서 도망을 가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박혀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날아오면 사람들은 이 빛을 여기서 왔다고 받아들이질 않고 빛은 직진하니까 이 부분을 보고 여기서 왔다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사진 찍힌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개기일식이 있을 때는 태양이 없으니까 별이 여기서 보이고 개기일식이 없고 밤하늘에서 보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별과 먼 별이 있으면 가까운 별이 아무래도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각도가 크니까. 그래서 가까운 별은 먼 별에 비해서 위치가 바뀌어 보이는 그거를 에딩턴 경이 관측을 하고 아하, 정말로 공간이 휘어지고 빛이 흰 공간을 따라서 휘어져서 오는구나.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구나 하는 걸 알아냈어요. 이와 같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밝은 뭐가 있죠? 이게 별 하나가 아니고 은하예요, 은하. 은하가 있는데 이게 은하면은 이거는 은하보다 엄청나게 큰데 구멍이 뻥 뚫렸네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 게 모여 있으면 중력 때문에 다 떨어진다고.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들도 모여 있으면 서로 뭉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안 뭉치고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 어떤 천체가 아니고 얘기하자면은 중력 렌즈에 의해서 왜곡돼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어느 학생이 블랙홀 그랬는데 이거는 블랙홀이에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시뮬레이션인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블랙홀 주변에 만약에 은하가 블랙홀 주변 뒤로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은하가 블랙홀 뒤로 지나갈 때 여기까지 오면 은하의 이미지가 평평하게 안 보이고 동그랗게 보이죠.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일루도 휘고 일루도 휘고 일루도 휘고 일루도 휘고 사방으로 휘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리우드 영화에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킵스원 박사님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기술 감독으로, 기술 고문으로 일하면서 가장 물리적으로 맞는 그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일이 일반 상태에서 이론을 계산을 해가지고 블랙홀 주변에 뭐 빛이 지나갈 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인다.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를 혹시 다시 보게 되면 아, 저거 중력 렌즈 현상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왜 얘기하냐면 이런 거를 사람들이 관측을 했는데 여기서 노랗고 하얗게 보이는 거는 대부분 은하들이에요. 은하들. 아주 원리 있는 은하들이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 하면 가시광선이 아니고 엑스레이로 관측한 어떤 신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는 안 보이죠. 가시광선이 아니니까. 하지만 엑스레이 검출기를 갖다 대면 거기서 엑스레이가 여기서 유난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엑스레이가 언제 나오냐 하면 별과 별이 또는 은하와 은하들이 충돌할 때 그 충돌 반응에서 엄청난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두 개의 은하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파란 거는 뭐냐 하면 파란 거는 놀랍게도
전자기파로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이 근처에 은하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렌즈처럼 휘어지는 그런 이미지의 왜곡을 통해서 거기에 이만큼의 질량이 있어야 된다고 추정한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은 중력 렌즈 현상으로 여기 이만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기파로는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그러니까 이런 천체를 이름이 있는데 총알 클러스터, 뷰렛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뭔가 은하들이 모여 있는데 총알이 두 개가 이렇게 맞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만화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잘 보일 텐데, 은하 두 개가 충돌해서 여기서 엄청난 엑스레이가 쏟아져 나오는데 은하와 함께 있던 어떤 물질들, 전자기파와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들, 소위 암흑물질들은 죄송합니다. 암흑물질들은 충돌을 유유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사실 이거는 그냥 만화가가 그린 거고, 이 사진, 말씀 합성 사진인데 전자기파 사진, 그러니까 가시광선 사진, 엑스레이 사진, 중력 렌즈 사진, 중력 렌즈로 추정된 사진, 그렇게 세 가지 사진을 합성한 건데, 이 사진 데이터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얘기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페이지도 많이 남아서 태초의 빛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태초에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폭발의 에너지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주에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막 빛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나 전자들 사이에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근데 태초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와 빛이 서로 막 뒤섞여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어머님이 국을 끓이실 때, 이러면 또 성차별인가? 아버님이 국을 끓이실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무 분이나 하여튼 국을 끓이실 때, 그래, 아버지가 국 끓일 수도 있죠. 국을 끓이실 때 이제 맛이 없다는 게 차이지만, 아니, 내가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서 끓이지 말라 그래요. 자, 국을 끓일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다가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뭐 된장도 넣고 온갖 거 다 넣잖아요. 그래서 팔팔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막 정신없이 휘돌아 다니죠. 그런 상태, 팔팔 끓는 뜨거운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우주가 식어질 거예요. 우주가 식어지면은, 자, 국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에 붙어있던 기름들이 굳어지죠. 흉화계실이. 그럼 어머님이 이제 그걸 걷어내시잖아요. 자, 마치 고깃국에 기름이 굳어지듯이 우주가 식어지면서 양성자와 전자가 만나서 원자를 이루게 되면 중성이 돼요. 중성이 되면은, 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남자 여자 여러 친구들이 같이 막 어울려 지내다가 그 중에 커플 탄생.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걔네들끼리만 놀죠. 커플끼리만 놀고 나머지 사람들이 왕따가 되잖아요. 쟤네들끼리만 노네? 그러니까 셋이 놀았다고 칩시다. 셋이. 남자 둘, 여자 하나. 근데 거기서 커플 탄생하면 남자 하나 남는 애는 왕따가 되죠. 그래서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빛이 같이 막 놀다가 전자랑 양성자가 커플이 돼버렸어요. 수소 원자가 돼버렸어요. 중성이에요. 중성이면 빛을 안 받아들여.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오게 돼가지고 우주를 떠돌아다닙니다.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있다가 이렇게 커플이 생기면서 빛이 왕따가 돼가지고 빠져나온 이런 빛들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잡혀요. 이게 뭐냐면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에 케이블 연결 안 한 거, 그리고 안테나도 연결 안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말하자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잡음을 잡은 거예요. 이 잡음 신호 중에 한 1% 정도가 태초에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지면서 우주에서 왕따가 된 빛의 신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빛의 신호를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CMB, 이것도 역시 저의 직책입니다. 제 옆방 연구실 교수님이 이거 회의용으로 TV 갔다는 거 갑자기 막 떠올라가지고 좀 하나 찍자고 찍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1965년, 딱 50년 그 주기인데,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두 분이, 여러분 전화기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라이엄 벨의 이름을 딴 벨 회사라는 전화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그 회사에 벨 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벨 연구소가 노벨상 수상자들이 막 불러다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1960년대에 아주 좋은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만들어서 딱 가동을 시작하는데 막 잡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사방에서 잡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벨 연구소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있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빅뱅이 있었으면 빅뱅에서 빠져나온 이 왕따 된 빛들이 분명히 떠돌아다닐 것인데 그거를 잡으려면 이러이러한 안테나를 만들어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르쳐 준 거야. 니들이 본 거는 엄청난 거다. 빅뱅의 증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노벨상을 탔어요. 얘네들은 사실은 물리학자도 아니고 전자공학자들인데. 그러니까 꼭 대학교에서 물리 공부를 잘해야 노벨상 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닌데 노벨상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노벨상을 못한 건 내가 잘못해서지만. 그래서 78년도에 노벨상을 탔는데 이분들이 발견한 게 소위 우주에는 사방에서 균일하게 배경으로 어떤 레디에이션, 전자기파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라고 불러요. 그런데 CMB를 측정해가지고 진동수 또는 파장의 분포를 봤더니 이런 분포가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흑체 복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흑체 복사,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공식을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흑체보다도 더 흑체다운, 즉 우주는 거의 완벽한 흑체다, 블랙바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끔씩 별이 있긴 하지만 지구에서, 아까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4.3광년쯤 되니까 사실은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없는 그 소위 인터스텔라 공간은 거의 완벽한 흑체예요. 그런데 그 흑체의 온도가 절대 온도 2.7도, 즉 영하 270도 정도 되는 아주 차갑게 식은 우주예요. 현재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138억 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차갑게 식었는데 여기 보면 흑체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혹시 궁금하면 이따 끝나고 질문해 주세요. 이 기회에 내가 흑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아까워. 뭐 이렇게 재밌는 그림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펜지아스와 윌슨의 연구가 점점점 개량돼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테나를 만들어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흑체 복사의 분포를 다 측정했더니 이와 같은 분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방으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차이가 뭐냐면 흑체 복사하는 그 복사의 온도가 10만 분의 1도 차이 나는 거예요. 평균 2.7도인데 절대 온도 10만 분의 1이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흑체 복사는 거의 균일한데 약 10만 분의 1도 정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어디에 물질들이 조금 더 많이 몰려있고 조금 더 많이 몰려있으면 거기서 중력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다른 데를 잡아먹겠죠. 그래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별이 되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은하가 되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우주의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실은 태초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빅뱅이 일어나고서 38만 년이 지난 시점,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니까 그래봐야 찰나예요. 어쨌든 태초 이후 38만 년 된 시점에서 흑체 복사의 분포로부터 우주의 현재 구조가 말하자면 예측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분석을 했더니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면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로 오시고 아니면 딴 대학교 물리학과 가도 되긴 돼요. 근데 연세물리과로 오시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알았냐면 우주에 있는 전체 에너지 대비 물질이 몇 %냐? 암흑물질은 몇 %냐? 즉 암흑물질이 없으면 이 그래프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 3으로 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암흑물질의 증거 제3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낸 게 물리학자들 또는 천문학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 하면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항목별로 분류해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들,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5%밖에 안 돼요. 놀랍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약 27%는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나머지 약 68%는 암흑물질도 아니고 일반 물질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우주를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딱 닥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우주가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깜깜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 뉴턴 이래 사람들은 뉴턴의 합리적인 물리법칙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대를 Age of Enlightenment, 마치 빛이 켜진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계몽돼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시대다.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안 거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걸 새롭게 깨닫게 돼서 95%가 시커머니까 지금은 이제 Age of Enlightenment가 아니라 Age of Endarkenment가 아닐까. 다시 암흑으로 가버린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그 만화가가 또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러 물리학, 화학, 생물학자들이 우주를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안 거는 전체의 5%밖에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암흑물질의 존재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 은하의 회전 속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 심지어 미국 신문의 만화로 나오는 개구장이 데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게 무척 많아.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심지어 개구장이 데니스도 암흑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물질.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생도 햄릿의 제1막에서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난 다음에 덜덜 떨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호레이쇼, 세상에는 자네의 알량한 지식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네.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암흑물질들, 암흑에너지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암흑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 증거 때문에 확실히 암흑물질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더 이상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암흑물질의 성질도 모르고 암흑물질이 어떤 말하자면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체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자,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주의 온도 분포가 살짝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거기 질량이 조금 더 많이 모여서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중력 법칙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눈에 보이는 일반 물질만 가지고는 서로 모여서 별을 만들고 그것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구조를 만들기에는 138억 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즉 138억 년이 지나도 우주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아는 우주가 생길 수 없었고 그랬다면 우리들도 지금 이 우주에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억 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이렇게 생기려면 우주에는 분명히 암흑물질이 있어가지고 물질들이 서로 중력으로 합쳐지는 걸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암흑물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암흑물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아주 재미있는 시뮬레이션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우주를 만드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암흑물질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암흑물질을 찾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숨바꼭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숨바꼭질은 내가 술래가 됐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겠죠. 근데 찾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찾아봤더니 없었어 하고 장부 정리를 딱 해야 되잖아요. 장부 정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갔다가 또 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찾아봤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찾지 못하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암흑물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가설을 통해서 있을 만한 곳부터 샅샅이 뒤지고 어디까지 찾아봤는지 잘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찾아보지 않은 곳을 또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암흑물질을 찾는데 여기까지 이제 순례가 다 찾아봤는데 아직 발견 못했고 여기는 아직 안 찾아본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찾기 힘들 것 같은 영역이고 이와 같이 암흑물질을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암흑물질 찾는 실험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암흑물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반응을 사용하는데 시간 관계상 요 얘기만 하나 할게요. 이거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암흑물질 실험의 장비인데 반도체에다가 초전도 센서를 깔아요. 초전도가 뭔지 알아요?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은 저항이 제로가 돼서 전류를 잃어버리지 않고 무한대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게 이제 초전도인데 초전도 센서를 까는데 온도를 어디에 맞추냐 하면 온도를 확 낮춰서 40mK, 그러니까 0.04 절도온도 K까지 낮춰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 온도보다 조금만 넘어가면 초전도성을 잃어버리게.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암흑물질 지나가다가 툭 치고 지나가겠죠.
툭 치고 지나가면 거기 있는 원자를 살짝 흔드니까 온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조금 올라가면 초전도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뭐가 치고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말해서 뭐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암흑물질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상에서는 너무나 잡스러운 신호가 많으니까 암흑물질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한국 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한국 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양양, 여기 강원도 양양에 말하자면 그림인데 양양의 양수발전소라고 있어요. 양양의 양수발전소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밑에 있는 물을 펌프를 사용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을 떨어뜨려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항상 인간이 만든 엔진은 에너지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장사 안 돼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근데 이걸 왜 만드느냐? 물리적으로는 손해를 보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낮에는 에어컨 트느라고 계속 사람들이 에어컨 떼니까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죠. 전기값이 비싸요. 밤에는 에어컨 다 끄니까 전기값이 싸져요. 그러니까 전기값이 쌀 때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낮에 전기값이 비쌀 때 수력발전해서 팔아먹으니까 장사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장사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터널을 이미 뚫어놓으니까 몇 명의 물리학자들이 딱 제목 보면은 그 사람들 성이 뭔지 알겠죠. 이 실험 이름이 Korea Invisible Matter Search, 즉 킴스예요. 그래서 김시성을 가진 세 분의 물리학자들이 이 실험을 주도했어요.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꼽사리 끼우셔서 뭐 나서 같이 조금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 땅속 깊은 곳에다가 이렇게 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양양에. 그래서 이것도 깨졌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실험을 한 걸로 암흑물질 서치된 실험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제 이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주도해서 한 실험은 아니고,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암흑물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실험에 참여했던 저희 방 대학원생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주도적으로 암흑물질은 아니지만 암흑물질과 유사한 또 다른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이 나온 건데, 이 친구가 지금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렇다는 거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가 주도적으로 쓴 논문이라 내 이름을 좀 앞에다 써줬네. 그 박사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 자, 그리고 이렇게 암흑물질을 탐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암흑물질 탐색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두 개가 생겼어요. IBS라는 연구소인데 Center for Underground Physics, 지하실험 연구실, 그리고 Center for Action and Precision Physics Research, 액션과 정밀 물리 연구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학부 들어오면은 물리학 공부하다가 내가 대학원에 가서 뭘 하면 좋을까 할 때 이런 걸 고민해 보면 좋아요. 자,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 아까 그림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암흑물질이었고, 또 다른 중요한 거 하나가 입자물리학의 표준 이론에 의하면 자연에는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 엔티매터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지 반양성자, 반중성자, 반전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성이 깨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깨져 있지 않으면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돌아다니면서 부딪혀가지고 서로 쌍소멸이 일어나서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거는 현재 우리 우주의 물질 반물질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입자물리학의 중요한 현안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뭐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하로프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이론을 냈고, 그 이론의 일환으로 일본의 뭐 고바야시 마스카와 박사님이 또 재밌는 이론을 내가지고 이 이론을 검증하는 실험을 여기 일본 동경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있는 츠쿠바라는 도시인데, 츠쿠바 산 밑에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자나 양전자를 충돌을 시켜요. 이런 충돌시키는 실험을 지난 10몇 년 동안 해가지고 세계 19개국에서 한 450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하는데, 이거는 그냥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인데 심심하니까요. 현재는 PR의 시대니까. 이 실험팀에서 여러 이제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 중에서 피직스 코디네이터라고 물리 실험 결과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이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 두 분들의 이론을 검증을 해서 이 두 분, 고바야시와 마스카와 박사님이 200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노벨 물리학상에 가장 이렇게 손을 멀리 뻗으면은 이렇게 어쨌든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뭐 내가 뭐 자격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실험에서도 암흑 물질을 탐색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게 2015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뭐 다크 포톤과 다크 엑스를 서치했는데 못 찾았다 하는 논문. 여기 뭐 보면 내 이름 지은 데는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은 은하의 회전 속도, 중력 렌즈,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 등 수많은 관측 결과들이 보이는 것들만이 우주의 전부가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암흑 물질들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암흑 물질이 없이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물질들만으로는 별도, 은하도, 우리 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나의 존재의 근원을 궁금해하고 탐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궁금해하고 탐색하며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됨의 특성이자 권리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암흑물질을 찾아서 그 성질을 밝히는 것이 21세기 자연과학이 인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긴 중요한 의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